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영준 선수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악몽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예선으로 치러지는 2024 AFC U23 챔피언십 첫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결승골을 터뜨린 것에 이어서 중국과의 2차전에서도 2대0 승리로 이어진 두 골을 모두 터뜨리면서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득점 전환율이 무려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 속에 이웃 일본과 중국까지 한국이 20세 천재 스트라이크를 얻었다며 부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9번으로 떠오른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까지 감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외 반응과 세부 기록, 플레이 분석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2대0으로 꺾으면서 1, 2차전 무실점 그리고 2연승으로 조기에 8강을 확정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랍에미리트전도 후반 추가 시간에 이영준 선수의 골이 아니었다면 0대0으로 비기거나 그 내지는 사실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위기, 실점 위기도 있었거든요. 질 수도 있는 경기였다. 그리고 이번 중국전도 사실 이영준 선수의 이 선제골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이 한 두세 골 정도 넣을 뻔했어요. 네. 실제로 저 기록을 보시면 중국의 유효 슈팅이 5개였는데 다 저게 뭐 김정은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지만 조금 정면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은 재밌는 웃기는 얘기지만 이영준 선수가 중국에 있었다. 졌어요. 그럼 우리 한 5대0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 득점 전환율 100%니까 5대0으로 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정도로 우리가 이영준 선수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축구는 뭐 이기는 게 중요하고 골이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한일전이 비조 3차전으로 열리기 때문에 일본 언론도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지켜보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의 유명한 또 축구 전문 매체인 게키사카에서도 이영준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는 별도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과 이제 우리가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중국전을 좀 유심히 봤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의 제목, 사진도 이영준 선수의 골 셀러브레이션 장면인데 신예의 공격수에 이제 눈부신 두 골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영준 선수의 이번 중국전 활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언급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전에는 극적인 골로 한국의 승리를 끌어냈고 또 중국전은 시작부터 나와서 전반부터 골을 뽑아냈는데 이 전반 34분의 선제골은 스로인을 받은 이영준이 원투를 시도하면서 지역 안으로 침투한 데다가 호쾌한 슛으로 선제골까지 터뜨렸다. 그리고 한국이 주전 수비수인 서명관 선수의 부상 교체로 흐름을 조금 잃는 것 같았지만 등번호 6번을 달고 있는 스트라이커 바로 이영준 선수가 흐름을 끌어당기는 골을 뽑았다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사실 경기 초반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수의 발끝이 조금 날카롭더라면 우리가 오히려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영준 선수의 결정력이 모든 걸 다 바꿔놨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또 결정적이었던 게 중국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자마자 또 이영준 선수의 골이 나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양 팀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냈거든요. 후반 24분 같은 경우도 역습 기회, 그러니까 중국의 공격 기회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역습에서 이영준 선수가 원트랩 왼발 강슛으로 골을 넣었다. 오른발 왼발 그리고 타이밍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의 이런 득점력에 대해서 게키사카도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주목받았던 이 한국의 신예 공격수가 눈부신 두 방으로 한국의 2연승을 이끌었다라며 별도의 기사. 사실은 뭐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성인 대표팀도 아닌데 한국의 23세 이하 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이영준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아시아에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일본 대표팀도 이 정통 9번 이렇게 이제 이영준 선수처럼 키가 크고 온몸이 무기인 선수가 굉장히 좀 요구되는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인프라라든지 뭐 최근에 유럽파의 뭐 숫자라든지 또 이번 대회에 나온 객관적인 전력도 일본이 조금 앞서가는 흐름인 건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항상 앞서왔던 것은 최전방 공격수 자원에 있어서 특히 정통 스트라이커가 강하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한국 축구가 최근에 일본의 패스 플레이를 많이 따라잡았고 기술적인 선수들 테크니션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조금 이제 9번 공격수 좀 배출하는 그 자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뭐 최근에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대표팀에서 또 배제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영준 선수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오현규 선수도 스트라이커 자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윙포드에서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형이고 조규성 선수는
9번 공격수로 잘 해주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수 출신으로서 이제 피지컬을 앞세워서 이제 결정력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월드컵 예선 때는 뭐 30대 중반이 주민규 선수를 좀 소집해서 써야 했을 정도로 우리의 스트라이커 풀이나 또 이제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네. 이영준 선수가 등장을 한 거고요. 사커 다이제스트 웹 그러니까 이제 일본 최고의 또 축구 전문 매체에서도 이영준 선수의 압권의 두 골이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전반전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의 강력한 일격이었고 또 두 경기 연속골이었으며 후반전 같은 경우도 절묘한 스텝으로 박스 안에서 대치하는 상대의 가랑이를 꿰뚫는 슛을 비틀면서 골을 넣었다. 아주 세밀하게 이영준 선수의 득점 상황을 묘사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한국 선수가 나왔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가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본 팬들의 반응까지 있었어요. 네, 일본 팬들의 반응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영준이는 훌륭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 부근에서 골 냄새를 정말 잘 맡는다. 스트라이커는 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원샷 원킬을 지금 때리고 있는 네. 이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득점 상황이 그냥 뭐 사실 골이라는 게 여러 골이 있잖아. 주워 먹기도 있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골도 있지만 이영준 선수의 이날 두 골은 사실 정말 골잡이가 골 냄새를 맡고 날카로운 골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실 뭐 이런 공격수들이 골을 잘 넣기 위해 꼭 키가 커야 되는 건 아니고 특히 키가 큰 선수들은 머리를 활용해서 골을 넣는데 이날 이영준 선수가 넣은 두 골은 키와는 관계가 없는 골이었다는 점. 근데 또 그 키가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0cm의 장신 선수들. 사실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제 김신욱 같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김신욱 선수는 원래 이제 수비수에 이제 공격수로 변화를 가져간 건데 이렇게 이제 이영준 선수처럼 정통 스트라이커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대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온몸이 무기인 선수예요. 예, 게다가 이제 일본에서 부러워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J리그는 170cm대의 원톱이 많은데 네. 한국에선 그런 선수는 원톱으로 못 쓴다. 이영준은 190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잘못 알고 있어요. 이영준 선수는 193입니다. 김신욱 선수가 196이었잖아요. 사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또 키가 크면 무게중심이 좀 잡기 어려운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문제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큰 키인데도 빠르고 발기술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민첩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날 경기 중국이 골키퍼인 2m짜리 위진용 선수를 투입했지만 뻣뻣하니까 공 관리가 안 되고 공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영준 선수는 그 큰 키에도 유연한 플레이가 된다. 이게 정말 미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이제 서우닷컴도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내면서 이영준 선수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예, 사실 이번 경기 실패했지만 졌지만 중국 축구는 영광이었다. 네. 왜냐? 기회는 한국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 다만 슈팅 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뭐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인정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공을 소유하고 있었고 중국이 역습을 하는 상황이니까 공간이 중국 쪽에 있어서 더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좀 더 원활하게 풀린 것도 있지만 중국이 경기를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전반 30분까지는 우리가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중국이 골을 못 넣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해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영준 선수가 부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실패도 영광이라는 얘기는 이제 중국이 지기는 했지만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다. 유슈팅을 좀 많이 했다. 이걸로 좀 위안을 삼고 예.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 23세 대표팀도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20살 천재 이영준이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서 두 골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그냥 스트라이커라든지 뭐 장신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천재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네. 사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단 중국 언론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천재라는 표현은 메시 유형의 좀 플레이메이커들,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 뭐 그런 선수들, 미드필더들에게 많이 쓰이잖아요. 혹은 드리블러라든지. 근데 이영준 선수라는 장신 공격수 이런 선수에게 왜 천재라는 표현을 썼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이 이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영준 선수가 보이고 있는 말씀드린 이 위치 선정, 볼 컨트롤, 슈팅의 어디 궤적과 타이밍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훈련과 연습과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타고난 천재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정말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걸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영준 선수라는 게 일본과 중국이 부러워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최용수 지금 뭐 23세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 그런 두 선수들처럼 골 냄새도 잘 맡고 위치선도 좋고 또 머리 양발 다 잘 쓰는 아주 천재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우닷컴은 이제 이날 경기에서 결국은 두 팀 간의 차이는 기본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중국이 한 달간의 합숙 훈련을 했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조직력이 더 좋았을 수 있고 그것이 네. 이날 경기에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은 첫 번째 일본과의 경기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8강 진출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 보니까 더 절박하고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30분은 어떻게 보면 1차전을 이긴 한국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기세가 좋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기본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길 수 없었다라고 소후닷컴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영준 선수가 그 대표적이에요. 이영준 선수의 플레이를 천재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안정된 기본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의 키만 믿고 키가 큰 선수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키가 크니까 어렸을 때부터 꽁충 뛰어올라서 헤딩으로 골 넣기가 편하고 또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는 동나이 때 선수들을 경쟁할 때는 좀 이겨내기가 쉽거든요. 그걸 또 너무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성인 선수가 됐을 때는 그만큼 큰 수비수도 있고 그런 큰 선수들을 노련하게 상대할 수 있는 베테랑 수비수도 있고 선배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좋아서 키가 커서 빨라서 그런 이유로 잘하는 선수들은 좀 죽는 경우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영준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키가 큰데도 기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발 양발 헤딩도 그냥 키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위치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볼 컨트롤과 속도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본기 천재성과 기본기를 갖추면 뭐가 된다? 최고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이제 9번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9번 선수가 이제 압두알리 선수잖아요. 이 선수에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도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성장세가 좋은 선수인데 이영준 선수와 비교하니까 차이가 극명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선수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중국의 유망주 공격수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네. 선수예요. 왜냐면 압박도 열심히 하고 키핑도 좋고 등도 잘 지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슈팅이 힘이 없다.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축구는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데 반면에 이영주 선수는 팀이 밀리는 와중에 딱 한 번 기회가 오니까 그냥 골을 넣는단 말이죠.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이번 대회 이영준 선수의 슈팅이 3차례 유효 슈팅이 있었어요. 예, 그게 다 골이 됐기 때문에 득점 전환율이 100%인데 근데 대단한 게 이 세 골이 왼발 한 골, 오른발 한 골, 헤딩 한 골. 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로 골을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저 골대 방향 보세요. 하나는 골대 오른쪽, 하나는 골대 왼쪽, 하나는 골대 오른쪽 하단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때리니까 또 골키퍼가 이영준 선수를 분석해도 어디로 올지 모른다. 그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거고요.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점유율에서 우리가 앞서긴 했습니다만 예, 슈팅을 13번 했는데 저 유효 슈팅이 이제 3차례 나왔잖아요. 근데 예. 그 가운데 2차례가 이영준 선수였고 이영준 선수가 없었더라면 오늘 정말 질 뻔했어요. 사실 우리가 중국 선수들이 이제 결정력이 부족하다 얘기했지만 우리 선수들도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영준 선수를 빼고 나면 결정력이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축구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꽤 오래전 얘기라서 이제 좀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문전처리 미숙이라는 게 우리 대표팀에 늘 따라붙는 숙제였잖아요. 예, 그 숙제가 사실 만약에 이번에 이영준 선수가 없었다. 또 겪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중국이랑 최소한 뭐 비실 수도 있는 네. 그런 경기였어요. 왜냐? 저기서 이영준 선수의 기록 빼보세요. 골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유효싱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넣었던 두 골 중에 두 번째 골. 이 골은 정말 이영준 선수가 왜 스트라이커로서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들과 이제 같이 라인을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측면에서 올라온 패스 연결을 받고 이걸 지금 등지고 돌아서서 슈팅을 가져갔잖아요. 예, 이제 1차적으로는 이영준 선수가 중앙 공격수이지만 중앙 공격수로서 이제 상대 수비가 많이 센터백들이 많이 이제 본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받아서 들어갈 때 상대의 시야 뒤에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왼쪽 풀백이 따라오고 있고 두 명의 센터백의 바깥쪽에서 일부러 뛰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두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워싸이게 되고 각도가 제한되거든요. 오히려 본인의 원래 위치인 중앙으로 가면 이태석 선수가 레프트백으로서 올라와서 패스 줄 때 일부러 두 센터백의 바깥으로 들어간 것이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보면서 들어간 것이고 네. 그러한 가운데 패스가 들어왔을 때 키핑하고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두 명의 센터백이 좁혀 들어오지만 그 사이에 어디로 때려야 됩니까? 각이 없어요. 근데 다리 사이로 때렸고 또 하나 지금 문전 반대편을 노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쪽이 사실 슈팅이 오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전 반대편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꺾어서 때렸다. 이거는 이영준 선수가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이 되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저 긴박한 상황에서 저런 슈팅을 가져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기서 생각을 했다면 지체되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면
몸이 생각을 하고 있다. 몸이 알고 있다. 몸이 그 움직인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본능적으로 안다. 왜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훈련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비디오 분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또 세계적인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장면은 이영준 선수가 장신인 선수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키와 관계없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밑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선제골 장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예, 이 장면도 이제 거의 뭐 기점과 마무리를 함께 했는데 네. 물론 첫 시작은 황재원 선수의 스로인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장신 공격수들은 전방에 박혀서 헤딩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아요. 이영준 선수는 내가 키가 큰 선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사이드로 벌려 나와서 공 받아주죠. 받고 본인이 수비 두 명의 압박을 받으니까 강성진 선수에게 바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중앙에 있다 사이드로 나왔잖아요. 다시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이 나와 관계없이 이동하고 돌고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강성진 선수의 패스가 강상윤 선수에게 왔고 강상윤 선수가 바로 그렇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이영준 선수에게 패스하게 되는데 두 번째 골대처럼 센터백 바깥에서 들어갑니다.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들어가니까 센터백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같이 딸려 나가면 공간이 크게 생기니까 한 발 늦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슈팅할 때 보면은 이제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있고 지금 또 바로 앞에 이제 수비수가 버티고 있잖아요. 각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병대 수비가 안 따라오고 이렇게 각을 좁혀놨어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니어포스트나 팝포스트를 노려야 되는데 정말 저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때려야 되니까 정말 정확하게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으로 강하게 옆구부를 때렸잖아요. 이영준 선수의 슈팅이 강하기도 하면서 정확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골이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이제 축구를 보면서 유럽이나 남미의 공격수들이 이럴 때 막 정말 쉽게 골을 넣는데 우리 선수들은 빗나가고 하늘로 차고 막 가운데 잡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영준 선수 정말 이거 공이 안 보일 정도로 슉 들어가는 이 정말 엄청난 골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전 추가 시간에 또 이제 이영준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잖아요. 이 경기 이제 비겼더라면 사실 상황이 꼬일 뻔했는데 이 선수가 이런 결정력을 보여주는데 이 헤더골도 쉬운 골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뭐 그냥 지금 단순하게 보시면 키가 크니까 지금 네. 딱 봐도 자신이 맡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선수보다 크니까 그냥 공이 우연히 와서 점프해서 넣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동그라미 표시한 거 보시면 두 명이 밀착 방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이 왔을 때 슬쩍 이 선수를 미는 거예요. 몸싸움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타이밍 뺏어 놓고 뛰고 보세요. 공이 날아가는 방향 보고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헤딩하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보는 방향대로 공이 가잖아요. 헤딩 기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헤딩을 왜 저렇게 해라고 할 때는 눈을 감거나 방향을 못 잡거나 이러면서 공이 빗맞는 거거든요. 이영준 선수는 키만 큰 게 아니라 헤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 골 다 아주 인상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 선수가 이제 키가 크고 체격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리호리하게 느껴지는데 중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회사 말씀드린 대로 호리호리하기 때문에 점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뛰기 전에 네. 쓱 밀어놓고 뛴 거잖아요. 이게 그 영리한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물론 저는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선수가 유럽에서도 가고 성공하고 하려면 더 이제 피지컬을 키워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너 또 피지컬을 키우면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몸 관리를 해서 만들지. 레반도프스키도 사실 뭐 우락부락하진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유럽에서 살아남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몸을 더 키운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한 건데 그로 인해 조금 이제 몸이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네. 이제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영준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 때부터 좀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연령별 대회는 같은 나이대 선수들과만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높은 레벨에 갔을 때는 그 플레이가 안 통할 수도 있는데 20세 이하 월드컵 지난해 우리가 4강에 오른 과정 속에 이영준 선수가 배준호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큰 발견이었거든요. 그때 보여줬던 플레이가 지금 23세 이하 레벨에서도 통하고 있는데 더 대단한 거는 그게 이제 이영준 선수가 23살이 돼서 23세 이하 팀을 뛰는 게 아니라 20살 나이인 채로 지금 23세 이하 팀에 와서 23살인 그 주전 경쟁자 선수를 제치고 주전 자리를 꿰찰 정도면서 그때 좋았던 플레이가 유지되고 있다. 20세 월드컵 때 첫 경기 프랑스전에 우리가 이기면서 이변을 만들었을 때도 이영준 선수 보세요. 그냥 키만 갖고 헤딩골을 넣은 게 아니라 뒤에 있다가 앞으로 싹 나오면서 달려들면서 헤딩을 넣었거든요. 이 장면도 이영준 선수의 골잡이로서의 후각,
키보다는 득점 감각을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두라스전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면도 이영준 선수의 어떻게 본다면 이제 골 냄새를 맡는 능력 그리고 이제 득점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네,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본인이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현대 축구에서는 본인만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연계하는 능력 그리고 미끼 역할도 해줘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크로스 패스가 왔을 때 3명의 온드라스 수비가 있는데 이 선수를 혼자 스크린 치면서 딱 버텨주면서 확보하고 뒤로 툭 밀어줘가지고 김용학 선수가 슈팅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가 이때 0대2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골로 2대1이 됐고 결국 2대2 무승부까지 끌어냈던 바로 그 장면에서 이영준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에콰도르전에서는 이제 박현빈의 패스, 배준호 선수가 접고 이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영준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참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16강전이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이제 에콰도르에 더 많은 관심이 몰렸던 경기인데 네. 이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와 이영준 선수의 활약이 유럽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이렇게 크로스가 왔잖아요. 이런 장신 공격수들은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헤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영준 선수가 여기서 트래핑을 했어요. 트래핑하고 슈팅, 네. 베르캄프를 연상케 하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영준 선수가 키가 커서 헤딩을 잘 하긴 하는데 그와 관계없이 양발을 잘 쓰고 공을 다루는 기술과 문전에서의 순발력에다가 속도까지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천재 공격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들이 사실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갈 때 이제 라인을 유지하고 옵사이드 트랩도 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보면 그 라인 브레이킹도 굉장히 잘해요. 지금 보시면 일부러 저 라인 내에서 딱 걸쳐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수비 뒤로 들어가잖아요. 이영준 선수는 가운데서 수비를 등지고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교묘하게 수비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돌아 들어가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하자마자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 스트라이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20세 천재 스트라이커를 저희들이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23세의 아시안컵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될 텐데요. 4월 22일 또 이제 일본과 중요한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8강 진출을 이제 거의 뭐 확정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8강 진출이 아니라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 4강의 성적을 거둬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8강부터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월한 이제 대진표가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B조에 있으니까 A조의 1, 2위 팀과 만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카타르가 이제 개최국이잖아요. 1위를 네. 할 가능성이 높고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카타르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고민이 되는데 사실 또 실리를 챙겨야 되니까 카타르는 가능한 점 피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한일전도 로테이션을 하면서 8강에 대비해서 선수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정예 멤버가 나와서 일본을 네. 잡고 올라가야 된다. 카타르를 만나면 솔직히 카타르가 이번 개최국이고 홈팀이고 인도네시아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조금 판정적인 좀 억울함을 겪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카타르 자체도 최근에 아시안컵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물론 23세 이하 팀이지만 그 결은 같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이제 카타르를 만나도 이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8강에서 개최국을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이 지금 100%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전을 보니까 이영준 선수의 이제 활약 속에 이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이 짜임새를 갖춰가면서 올라가려면 일본전의 총력전을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전은 그래도 총력전을 펼쳐서 설사 이제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오답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카타르전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은 제대로 정말 잘 치러야 된다. 그리고 뭐 한일전이잖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한일전을 뭐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이제 이영준 선수가 나와서 또 멋진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제 한일전에는 또 황선홍 감독이 지금까지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